초단편 소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불쌍한 엄마를 가진 남자 대리효도의 끝 상편 들려드립니다. 나는 38에 결혼했다. 남편은 나보다 한 살이 많은 39이었으니 우리는 간신히 40이 전에 결혼 결승선을 넘은 커플이 된 거였다. 나는 그동안 쭉 결혼하고 싶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연애는 늘 힘들었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길은 힘들기만 했다. 30이 넘자 사실 불안감보다는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 결혼을 하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이 있었다. 20대 때는 내가 결혼이 하고 싶어도 남자들이 서두르려 하질 않았다. 하지만 남자들도 나이를 먹었으니 정착하고 싶어 할 것이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남자를 찾는 일부터 일단 좀 쉬워지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30이 넘자 연애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다. 남녀 모두 일단 만나나 보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일이 드물어진 것이다. 짧은 썸과 소개팅 몇 번의 선을 보고 나니 나는 금방 37이 되었고 마음이 너무 급해졌다. 이전에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고려했던 조건들을 하나둘씩 버리게 되었고 그러다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출판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고 아는 편집차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았다. 연말이어서 마음은 더 조급해진 터라 일단 남자라면 만나나 보자 하는 마음이 컸다.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도 시도의 횟수를 늘리면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겠나 했던 것이다. 그는 주선자 남편의 친구라고 했다. 너무 멀어서 주선자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나는 조금 안심했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급한 나이라 바로 3일 후 주말에 소개팅 일정을 잡았다. 나는 소개팅에 나서면서 굳은 결심을 했다. 상대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할 경우의 얘기 짚긴 하지만 만나봐서 크게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꼭 3번은 만나보겠노라고. 그의 직업은 물리치료사라고 했다. 대학병원 같은 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법 큰 정형외과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첫 만남에 그가 마음에 들었다.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거나 한 것도 잘생긴 얼굴 쪽도 아니긴 했지만 178 정도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 길고 하얀 손가락이 특히 좋았다. 그는 시종일관 밝게 웃으며 조곤조곤 자신의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 물었다. 누나가 셋,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것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모두 결혼해서 멀리 산다고 했다. 시누이들 때문에 고생할 일은 절대 없다고 확언을 하는 그를 보니 그동안 여자 형제들이 많다는 것이 결혼에 걸림돌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았다. 누나들은 시집가서 자기 남편 자식들 신경 쓰느라 친정에 잘 오지도 않고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은 애가 아직 어려서 더 정신이 없어요. 어차피 제 오빠한테는 관심도 없고요. 걱정하실 일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여자들 시누이 시집살이 무섭다고들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게 제가 책임질게요. 확실히 그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크게 애착이 없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저희 어머니가요, 정말 불쌍하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혹시 마마보이인가 싶었지만 차분히 그의 얘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그의 어머니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시골에서 17에 팔려가듯 10살이 많은 그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고 이후 자식을 내리 5을 낳고 평생 농사만 지었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평범한 시골의 농꾼이라고 했다. 이른이 넘은 나이가 됐어도 농번기면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보통의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시골 노인을 떠올리면 딱 그의 아버지인 것 같았다. 자기 일은 부지런히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살갑지 않고 관심도 크게 없었다는 그의 아버지. 당시를 곱씹어 보면 그의 어머니가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했지만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으니 그저 대면대면하게 살았구나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가 눈가를 붉혀가며 얘기하는 통에 나는 그의 어머니가 아주 불쌍한 삶을 살았던 여자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어쨌든 내게는 시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그가 묘사하는 그의 어머니는 순박하고 아주 마음이 여린 사람이어서 나는 나만 잘하면 좋은 고부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해 여름에 결혼했다. 초단편 소설 책방 불쌍한 엄마를 가진 남자 대리효도의 끝 중편으로 이어집니다. 초단편 소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불쌍한 엄마를 가진 남자 대리효도의 끝 중편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다음해 여름에 결혼했다. 빨리 결혼을 하려니 봄에는 예약 가능한 예식장을 찾기가 어려워서 굳이 여름에 해야 했던 것이다. 나는 어차피 늦어진 거 가을이나 겨울에 해도 되지 않을까 했었지만 시댁의 강권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가 있으니 애를 빨리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이유여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소통의 오류나 사소한 다툼, 서로의 요구가 달라서 생기는 긴장감도 드러났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결혼을 빨리 결정했나 하는 후회까지 이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집에서 3시간 거리의 시댁이 있는 도시의 식장에서 결혼하게 되자 나는 조금씩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서로 연고지가 멀어서 양보가 안 된다면 중간 위치에서 식장을 잡아도 됐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늦게 시집 보내는 딸이 책 잡힐까 두려워 그저 시댁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이었으니 나는 내가 이렇게 양보만 하면서 결혼하는 게 괜찮은 건가 싶었다. 남편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만나본 시어머니는 순박하고 여린 사람은 아니었다. 그때는 속았다는 생각보다는 아들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나 스스로를 납득시켰던 것 같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후 불안감이 곧바로 몰려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한 신혼집과 시댁은 멀었으니 시부모를 보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이 고작일 것이라 믿었다. 나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때부터였다. 우리의 신혼여행지는 몰디브였다. 짧은 연애 후 결혼이었고
연애하는 동안 서로 바빠 친밀함을 쌓을 시간이 많이 없었기에 나는 신혼여행에 거는 기대가 컸다. 앞으로 평생 함께 살 남자를 더 잘 알게 될 거라는 기대와 신혼여행지에서 로맨틱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신혼여행에서의 남편은 내가 꿈꾸던 그런 추억을 안겨주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매사 피곤해했고 신혼여행이 아니라 단체 여행의 총무라도 되는 것처럼 꼼꼼하게 나가는 돈을 계산했다. 나는 결혼 전부터 그가 알뜰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5평 남짓한 저렴한 원룸에 살던 그의 집에는 물건이랄 게 거의 없었고 그는 옷이나 취미 생활에 돈을 쓰지도 않았다. 결혼 상대로는 특별히 취향이란 게 없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는 완벽한 남편감이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조차 가성비를 우선하고 휴양지에서만 할 수 있을 액티비티는 그 무엇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를 보면서 그의 알뜰함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생각하는 알뜰함이란 꾸준히 벌고 모아서 즐길 수 있고 써야 할 때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저 모으기만 하고 쓰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단 하나 망설임 없이 돈을 쓸 때가 있었으니 그건 자기 어머니와 관련된 돈을 써야 할 때였다. 그는 몰디브에서나 면세점에서 온통 시어머니가 부탁한 물건들만 잔뜩 구매를 했다. 내가 돈을 쓰는 건 낭비로 여기던 그였기에 나는 그의 효심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그가 어머니를 특히 챙기는 효자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해야만 할 문제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문제라는 게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결혼을 하고 한 달쯤 후가 내 생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생일상을 차려줄 테니 주말에 남편과 함께 오라고 했다. 주말은 신혼부부로서 함께 보내고 싶었으나 첫 생일을 챙겨주겠다는 시어머니가 고마워서 그러겠다고 했지만 이어진 말이 좀 이상했다. 아침 일찍 오라면서 한다는 말이 장 볼 것들을 불러줄 테니 받아 적으라는 거였다. 미역과 소고기는 물론이고 잡채와 갈비 재료에 과일 일속과 휴지와 세제 같은 생필품에 과자 같은 주전부리 등등 시어머니가 불러준 것들은 무려 50가지가 넘었다. 아침 일찍 부른 것도 그렇고 내가 장을 봐가야 한다는 것까지 더해져서 나는 내가 내 생일상을 차리게 된 걸까 했더니 그게 현실이 되었다. 나는 서투른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가든 요리들을 만드느라 점점 녹초가 되어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함께 TV 앞에서 내가 깎은 과일을 먹으면서 요란하게 웃어대고 있었다. 결혼 전에도 그 후에도 그렇게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단편 소설 책방, 불쌍한 엄마를 가진 남자, 대리효도의 끝,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초단편 소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불쌍한 엄마를 가진 남자, 대리효도의 끝, 하편 들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내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할 것을 요구했고 전화를 하거나 받지 않으면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받아보라고 자기가 좀 하면 안 되냐고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내가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안부 전화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그럼 자기도 우리 부모님한테 매일 안부 전화 할 거야? 장인 장모님은 전화하라고 안 하시는데 내가 왜? 아니, 하라고 하면 할 거냐고. 지금 만약에 얘기를 왜 하냐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남편하고는 그냥 얘기가 통하질 않았고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졌다. 나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초기의 노산이라 굉장히 조심해야 할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러 혼자 오라고 했다. 김장이라니.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더 어이가 없었다. 네가 간다고 뭘 시키겠냐? 그냥 김치나 받아가라는 거겠지. 설마 우리 엄마가 너 고생시키려고 부르겠어? 너는 왜 그렇게 편견이 심해? 우리 엄마 진짜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사람 말을 꼬아듣고 믿지를 못하냐? 그의 머릿속 자신의 엄마는 여리고 착하고 불쌍한 엄마 그 자체였다. 나는 그 생각을 도저히 깨버릴 수 없었고 혼자 3시간을 운전해서 김장을 하러 간 날 큰일이 터졌다. 남편의 말과 달리 시어머니는 배추 100포기를 준비해 놓고 자신과 둘이서만 김장을 하기를 요구했다. 시어머니는 노인네가 무슨 힘을 쓰냐며 힘을 써야 할 일을 모두 내게 떠넘겼다. 배추를 옮기고 손질하고 절이고 씻고를 반복하다가 나는 하혈을 시작했고 결국 나는 그날 유산을 했다. 바라던 결혼에 이어 선물처럼 금방 생긴 아이를 잃었으니 나는 그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나를 탓했다.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애를 죽이냐? 엄마가 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자기가 못하면 사람 불러서 할 거라고 그랬다며. 대체 무슨 고집이야? 너 그래놓고 나한테 엄마가 다 시켰다고 한 거잖아. 너 진짜 무섭다. 엄마랑 내 사이를 그렇게 갈라놔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는 너랑 결혼했잖아. 너랑 살잖아. 그걸로 만족이 안 돼? 그의 말을 들으니 혹시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불러 유산을 하게 만든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너무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이런 결론 말고는 합리적인 답이 없었다. 나는 결혼한 지 불과 몇 달이 못 돼서 이혼을 고민한다는 게 너무 절망스러워서 며칠을 누워 울며 지내고 있었는데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 나는 유산 직후 휴직을 했고 남편은 출근한 상태여서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비몽사몽해서 누워있다가 벨소리에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는데 집으로 찾아온 사람은 막내 시누이였다. 남편의 말 중에 진실이었던 건 시누이 시집살이는 없을 거라는 것, 그것 하나였다. 실제로 나는 상견례 때조차 시누이들을 만나지 못했고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동생 오빠의 결혼식인데도 그들은 가족이 아닌 하객들처럼 행세했다. 한복도 차려입지 않았고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음에도 남편을 대동한 사람은 첫째와 셋째 시누이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막내 시누이가 문 밖에서 자신이 누군지 소개하기 전까지 모니터에서 보이는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대표로 온 거예요. 뭘 대표한다는 건지 몰라서 나는 어리둥절했는데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이혼하라고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가 이혼을 종용한다니 이건 또 다른 방식의 시집살이일까 불안해졌는데 그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집에 딸만 넷인데 집에 드나드는 딸이 하나가 없잖아요. 우리 다 질릴 대로 질려서 그래요. 엄마랑 오빠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알지. 근데 아니에요. 진짜. 우리도 당할 만큼 당해서 도망친 거예요. 우리야 혈육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언니는 아니잖아요. 유산했다면서요.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애를 낳았으면 애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을 거고 몇 년 더 끌어봤자 더 힘들기만 하지 나아질 건 하나도 없었을 거니까요. 오빠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결혼을 그동안 왜 못했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도망친 여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녀가 얘기하는 동안 나는 대꾸할 말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할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럽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에 나는 결심을 굳혔다. 우리 부모는 딸내미들이 있으나 마나한 자식들이었지만 언니 부모님은 어때요? 지금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실까봐 이혼 못할 것 같죠? 근데 계속 이렇게 참고 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부모님이 모를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언니 겨우 이런 취급받고 살라고 애지중지 키워준 거 아닐 거잖아요. 나중에 혹시 언니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딸한테 나는 너 이혼하는 거 싫으니까 힘들어도 참고 살라고 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자는 남편이 있는 게 낫다. 이혼녀 되면 인생 망하는 거라고 할 거냐고요. 나는 반드시 이혼하고 말 것이다. 초단편 소설 책방 새로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